네, 그냥 자연스럽게 네, 시작하시죠. 네, 그 대표님이 네, 그 줄거리 같은 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 여기, 이제, 좀, 그 주인공이 네, 나오잖아요. 빌, 빌 펄롱. 네, 빌 네, 펄롱. 맞습니다. 예. 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빌 펄롱을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 아까 그 막달레나 수용소 사건을 배경으로 좀 깔고 있는 이야기고, 막달레나 수용소가 이제 이게 그 아일랜드에서 정말 사회 문제가 되게 크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이제 막달레나 수용소에 주로 수용된 여자들이 주로 보면은 뭐 미혼모라든지 성적인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로 수용이 됐었는데, 다만 그 이제 나중에 그 수용소에서 발굴이 된 게 보니까 뭐 애기들 같은 경우 유기해서 엄청 애기들도 많이 죽어 있는 시체들 이런 것도 발견이 많이 됐고, 수용소에 있던 여성들도 되게 많이 죽었대요. 그게 실제로는 이제 시체 같은 것들이 다 유기되고, 그게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 문제가 되게 크게 됐던,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그 형제복지원 사건 뭐 이런 거 형제복지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그 캐톨릭 중심의, 예, 기독교 중심의 그런 사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인 문제가 있거나 한 부분에 대한 혐오와 차별 이런 것들도 되게 심했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인데, 사실 빌 폴롱이 어떻게 보면 미혼모 애잖아요. 미혼모의 이제 자식이죠. 자식인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걸로 태어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계속 자기 인생을 계속 한번 재해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계속 인생을 계속 반추해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한테 그 자기 인생은 하나의 좀 큰 하나의 수수께끼지 않았을까,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계속 떠오르는 그 생각들을 계속 이렇게 뭔가 이제 반추하면서 계속 재해석해내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열심히는 살긴 하지만 자기한테 있었던 그 수수께끼 같은 일들을 좀 어떻게 좀 계속 생각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서 계속 만나게 되는 게 그 과거의 진실들을 계속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소설책 같은 데 보면 이제 자기 엄마는 이제 미혼모였고, 미혼모에 이제 애 태어나서 하녀로 그 있잖아요. 그 미세스 윌슨이라고 아주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부유한 집안의 하녀였나요? 네, 자기 엄마가 하녀고, 아. 거기서 이제 네드로 나오는 게 남자 하인으로 나오고, 아. 근데 거기서 이제 자라는 거죠. 자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드가 자기 아빠라고 자기가 추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침 뱉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옷 막 씻는 거. 그 애들이 걔 이제 폴롱을 놀린 거예요. 아빠 없다 네, 뭐 아빠 이러면서 없다. 놀렸다. 니는 뭐 너는 더러운 뭐 그런 자식이다. 아마 그래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가 그걸 씻으면 그게 물잖아요. 그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음에는 무슨 장면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그게 그런 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엔 엄마가 죽잖아요. 뇌출혈인가 그걸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뇌출혈로.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죽는 장면도 예. 나오고, 죽고, 이제 이 소설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많이 설명은 안 됐는데, 그 미세스 윌슨이 그 애를, 빌 폴롱을 그냥 집에 나가지 않고 그냥 고아원 일을 안 보내고 그냥 자기 집에 그냥 거둬주는 거죠. 근데 그 미세스 윌슨이 사실은 자기 엄마도 거둬준 거였거든요. 미혼모였는데 그걸 수녀원이나 이런 데 보내지 않고 그걸 거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거둬줘서 자기가 살 수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마움도 있고, 자기 엄마 죽고 나서도 그냥 거둬줘요. 그냥 집에 계속 있게 해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래서 얘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와서 이제 여기 소설책에 보면 기술학교 졸업하고, 우리로 치면 공고나 상고 이런 거 졸업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사업체를 이루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인생을 계속 반추하면서 이제 마주치는 게 그 불쌍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계속 마주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옆에 자기 아내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이뤘는데
덮고 살아. 예, 이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과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순연하고도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고, 그냥 그 사람도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뭐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부분을 폴롱은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그 인생을 쭉 살아왔고, 자기도 계속 그걸 해석하면서 마주치는 게 계속 그런 일이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그 여자를 그냥 고해서 집으로 그냥 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도 보면 뭐 되게 좀 나중에도 이야기는 좀 하고 싶긴 한데 이제 집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 갈 때 막 왁자지껄 하다가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싹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예.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다. 전 이거 영화 보는데 마음의 청결 딱 생각나더라고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저는 소설을 안 읽어봤는데 제가 볼 땐 영화가 표현의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영화는 주인공의 내면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좀 판단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모든 세계가 다 제가 볼 때 선을 행하는 걸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등장해. 뭐 가장 사랑하는 아내나 그 술집에서 얘기하는 그쵸. 그 사람의 그 정말로 그를 생각하는 충고는 너 지금까지 읽어놓은 곳 망치지 마. 너 진짜 지금 와가지고 무리 일으켰다가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가족과 모든 거 다 날아갈 수 있어. 협박처럼 들릴 것 같은 그런 얘기가 그게 선인 것처럼 그걸 생각해 주는 것처럼 다 아내도 주인공을 정말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또 주인공은 선으로 도약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내면적 갈등 속에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영화가 읽혀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외재적인 모든 세계에는 주인공과 다 갈등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주인공을 돕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는 아까 아내한테 갖다 준다는 것도 결국은 사실 그렇지. 뇌물성이고 야 너 입 밖에 뻥끗하지 마. 맞고 조용히 해라. 이거 먹고 조용히 해 하는 그런 거고 넌 지금 다 봤는데 못 본 걸 해 그냥 문제 일으키지 마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게 이제 아내도 결국은 네가 살아온 지금 삶인데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애들은 그런 일 없으니까 괜찮아 하는데도 주인공은 항상 우울합니다. 뭔가 우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하고 비극적인 이유가 그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그 세계는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 싶은 거죠. 네, 항상 혼란과 그건 있는데 세계가 돌아가는 건 사실 제가 볼 때 주인공 누나가 다 거짓이거든요. 거짓된 세계 속에서 그 거짓과 싸워야 하는 한 개인은 너무 약해. 이 조직 공동체 전체와 싸우기는 너무 약한데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출연했던 그 쇼츠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쇼츠가 뭐냐면 그 손석희하고 그 동물 전문가 있잖아요. 그 동물의 강영욱. 아니요 그 사람 말고 그 진짜 수십만 유튜버인 동물 전문가 있거든요. 하버드인가 어디서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최재천. 네? 최재천? 최재천 최재천 둘이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동물에는 없는 게 인간에는 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를 돕는 이야기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다 듣고 손석희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느 나라를 갔는데 필름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찾고 있는데 이 사람 누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무 감사를 살해하려고 했더니 아 됐다고 내가 당신을 도운 것처럼 당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똑같은 도움을 베풀면 된다 라고 했대. 그 도움인가요?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 나도 그걸 실천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손석희가.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려지는 어떤 이 내면성이라고 하는 게 주인공도 결국은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이 그 부자의 아까 윌슨이라고 했나요? 네. 그 사람이 윌슨 부인인데. 예, 부인이었는데 그 아내는 항상 그걸 거부하거든요. 그 사람 부자였으니까 그랬던 거지. 너는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진짜 주변 사람들이 정말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절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막는 아예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로 그리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니까 이게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 대사 중에 그 아내가 이제 뭐 우리 막 신경 쓰지 말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잖아요. 언제나 사고 치는 여자들 있다.
네. 언제나 사고 치는 여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네. 진짜 이렇게 미혼모. 미혼모를 한다든지 성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음.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서 또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없어서 그게 우리한테는 많이 공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쪽 문화에서 보면 되게 심각했던 것 같고 지금 봤을 때는. 근데 이제 그 그 킬리안 머피가 그 빌 폴롱이 나중에 딱 돌아보잖아요 화면에 보면.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 사실 빌 폴롱이 자기가 그 엄마가 그랬잖아. 자기 엄마가 미혼모였고 뭐 자기 어렸을 때가 그걸 잘 몰랐다 하더라도 점점 지내오면서 그 사회 환경에서 자기 엄마 이런 사람이었고 자기는 그런 사람의 자녀였구나. 세상은 막 그 사람들 비난하고 되게 더럽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도 마음속으로는 그게 동의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 아내가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당연히 쌀만하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니까 머피가 이제 엄청 그게 이제 사실은 막 그죠. 딱 쳐다보는 그 눈빛이 참 되게 그 바로 직후 장면에서 되게 그 분노에 삽질하잖아요. 네. 석탄을 막 좀 그 분노에 차서 처음 좀 그런 표정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거니까 이 내면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표현할 수 없으니까 겉으로 외재적인 요소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독백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오데트가 무슨 영화인가 어디 보면 독백빛 무스무리한 뭐 얘기 나오는 영화 있었잖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독백으로 얘기해 주든가 내면성을 읽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영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런 좀 시각적인 장치로 그런 사람의 마음을 네, 심리를 말씀을 묘사하려고 묘사할 수밖에 되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주인공이었던 상태가. 이렇게 또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그 폐쇄성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주인공의 폐쇄성. 아무도한테 말을 못해. 맞아요. 아내한테도 말할 수 왜? 이미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내면성을 말할 수가 없어. 음. 그런 침묵. 그래서 이렇게 밤마다 주인공이 네.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게 뭔가 싶었어요. 왜 이렇게 자꾸 그것도 나가서 그거지만, 앉았어요. 그것도 그거지만 영화에서 뭘 그리우냐. 눈을 뜬 상태에서 울잖아요. 네, 맞아요. 눈은 떴는데 뻑뻑거리도 안 돼. 그냥 눈물이 툭툭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이게 내면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에서 눈물이 몇 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막 극적으로 막 울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른 눈물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장면들이 한 두어 군데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땡원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저기에요. 머리 자르러 갔을 때. 맞아요. 그때도 한 번 울었죠. 그때 이제 과거가 생각이 맞아요. 났거든요. 네드 그 네. 사람을 네. 생각하면서 아버지로 추정되는. 그게 결단의 현장이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결단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죠. 거기서 구하러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마음이 딱 선 거예요. 내가 가야 되겠다. 저질러야겠다. 머리 한껏 나와가지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이 영화 봤을 때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맨 처음에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봤는데 네. 처음에 이 영화 보고 조금 사실은 답답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좀 진취적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를 극복하면서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영화 자체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거의 사건에만 자꾸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실은 여기 이제 클레어 키건 소설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키르케고르 마음의 청결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 마음의 청결 공부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두 명의 안내자가 있다 하는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두 명의 안내자가 있고, 한 명의 앞에서 안내자는 부르고 앞에서 부르고 한 명은 뒤에 부르는데 둘 다 필요한데 이제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게 뒤에 보면 둘 다 우리한테 좋은 안내자로 필요한데 키르케고르는 뒤에서 부르는 안내자가 자기는 더 사실은 근본이 아닌가라는 뉘앙스로 저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제가 느껴졌고, 근데 거기서 이제 앞에서 부르는 안내자는 일종의 이제 희망인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선을 행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태도, 좀 더 진취적인 태도를 먼저 앞에서 부르는 안내자로 한다면 뒤에서 부르는 안내자는
이제 과거의 일을 계속 회상하면서 자기가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회개해 가는 거죠. 요 이제 두 개 중에서 키르케고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약간 뒤쪽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는 얘기로 들려서 저는 이제 보통 왜 실존주의 사르트르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되게 진취적이잖아요. 앞으로 나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하고 되게 다르네. 이게 왜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제 키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엄청 인사이트를 많이 줬는데 사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막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둘 다 있거든요, 사실. 앞으로 나가는 진취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뒤쪽을 이제 약간 후회와 반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나가려고 하는, 예를 들면 약간 까미하고 비슷하다 그래야 되나, 그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뒤에서 부르는 후회와 반성이 자기는 더 사실 중요하다 생각한다라는 뉘앙스가 있더라고, 제가 읽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이제 이 영화를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일종의 이제 그 키르케고르가 얘기한 그 후회와 반성을 엄청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이 사람이 자기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을 계속 회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후회와 반성으로 저는 좀 다가오더라고요. 계속 그 사건들을 회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나쳤던 걸 계속 직면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연결성 속에서 계속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 지금 현재를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와의 연결성 속에서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지금 여기를 사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그 여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학대받는 여자. 근데 다 사실은 뭐 수년하고 척지고 싶지 않으니까 다 무시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관념 자체가 걔들 죄를 지은 애들이야 라고 하는 또 생각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내나 와이프나 자기도 애가 4명인가 있고 막 그때 살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제 그걸 만났을 때 자기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과거와 회상들을 통해 가지고 그 반성들을 통해서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포인트로 저는 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폴롱은 알았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그때 그 걔 데리고 위기를 착 올라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폴롱은 알았다. 벌써 저 문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는 고생길이 느껴졌다. 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지금부터 마주하게 될 고통은 어떤 것이든 지금 옆에 있는 이 아이가 이미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이 아이는 미혼모로서 아기를 놓고 살아가야 돼서. 이 아이가 앞으로 겪을 고통에 비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롱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으나 그럼에도 그는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나가리라 기대했고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이걸 못 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는 그걸 표현하려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지.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미래로 나가려고 만약에 폴롱이 그렇게 살았다. 그럼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자 못 데려갔을 것 같아요. 아마 미래로 이 사람이 진취적인 사람이었으면 내가 돈을 또 많이 벌어서 이거 사회를 바꿔야 돼 라고 하면서 아마 회피해 나갔을 가능성이 더 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자기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안고 지금 여기를 살다가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태도 어떻게 나오냐면, 미래는 어떻게든 해 나올 수 있을 거야, 미래는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혁명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선의 실현은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속적 반성 속에서 그가 자기를 반추했던 사람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일단 제가 볼 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최악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게 최악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 최악의 시작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 최악이 곧 선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저 영화 볼 때 문 열고 딱 들어갈 때, 와, 진짜 저 집안에 엄청난 평지 폭박이 일겠다. 저거는 괜찮습니다. 자기 가정에 저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사실은요, 그 끝난 지점, 지금 영화가 끝난 지점이요, 그 선의 시작인데, 이 소설에서는 아까 그 최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그 영화가 그 다음에 어떻게 펼쳐질지. 아,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을 다시 회상해보니까 뭔가 이게 딱 문 들어갔을 때 전 좀 의아했던 부분이 사실 가족들의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되게 좀 작게 이렇게 깔려서 나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더 시끄럽고 더 왁자지껄 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소리가 그쪽 소리가 좀 감춰져 있고 가족들의 소리가 아,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막 사실 바로 소개해주고 이러지 못하고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잖아요. 여자 혼자 내버려두고. 그래서 막 또 이렇게 원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손을 씻고 근데 그게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절 속에서 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 힘든 거죠.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마음을 네. 다잡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저는 뭘 봤냐면 그 이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한 것 같은데 그 킬리언 머피가 들어갈 때 딱 손 잡고 들어가는데 살짝 은은한 미소를 띄어요. 전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기를 낸 것 같아요. 딱 그 선을 향한 그 용기를 그러면서 딱 그 가족들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딱 조용해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지만 네. 그럼에도 한 발을 내디뎠다. 네. 좀 그런 어떤 장면을 또 표현한 거 아닌가? 그 두려움 속에서의 용기를 잘 어떻게 또 영화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되게 맞아.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화 봤을 때 느낀 게 네. 들어갈 때 막 가족들이 막 그 왁자지껄 막 재밌게 막 화기에 막 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딱 데리고 들어가서 딱 이제 들어가는 순간 소리가 싹 그쵸. 정막이. 그냥 엄청 이제 사실 뭐 놀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그때 제가 보면서도 느낀 게 와 나 같으면은 절대 못 데려갈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저 아무리 그렇다 해도 저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자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같은 남자 입장에서 보면 아, 그쵸. 절대 못할 예 정말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와 진짜 눌리는 느낌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기 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든 잘해 나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는 사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의 좀 약간 특징? 뭐 이런 거 있잖아.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런 거 더 생각을 잘 못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좀 맡기는 느낌. 그런 미래. 느낌이 들었어. 근데 뭐 소설이나 이런 데 어떻게 그럴지 모르겠으나 이게 진짜 현실로 일어나면요 진짜 미친놈 소리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맞아요. 그 가장 사랑하는 아내는 제가 볼 때 거의 최악의 적이 됐을 것이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배경이 1985년도라 하더라고요. 되게 장기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나올 때 보니까 뭐 1920년대부터 뭐 맞아요. 1980년대까지 맞아요. 70년. 되게 긴 기간, 장기간 동안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리고 뭐 피해자 수도 뭐 5만 몇 명? 5만 뭐 몇천 명? 이렇게. 그래서 와, 이게 되게 큰 어떤 사건이었구나 싶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거를 꼭 보고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그냥 뭐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이게 아, 이게 처음 좀 그리고 되게 뭔가 깊게 숙고하는 거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영화 보면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과거에 회상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애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갑자기 이 애기는 뭐지? 이 남자 소녀는 뭐지? 약간 저도 똑같이 외치는 뒤에 가니까 알긴 그쵸, 맞아요. 중간부터 딱 네, 어디서 이제 바보구나. 저희 어디서 알았냐면 그 머리 깎으러 갔을 때 저 개인 자기 과거였구나. 그리고 마지막 부분. 네. 그 영화의 끝에 가니까 이해가 돼. 아,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근데 이제 자기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되게 불우했던 삶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네. 인생 자체가 네. 미혼모에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기도 되게 불우하게 이제 자란 거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회상을 하면서 이제 그 과거의 사건들을 통해서 근데 소설을 보면 더 많이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이 결국은 그거를 되게 따뜻하게 해석을 했네요. 그 과거의 시간들을. 그렇죠. 아, 자기가 인생을 쭉 걸어오면서 자기한테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와준 사람이 되게 많아. 아,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자기 엄마도 있었지만 네드가 실제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 아버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드가 왜 자기한테 자기 아빠라고 말을 안 했을까? 근데 그 몇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 뭐라고 추정을 하냐면 내가 더 고귀한 혈통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손이라고 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고귀한 혈통의 사람들이 와서 집에서 파티를 하고 그 이후에 너가 뭐가 이제 니를 낳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준 그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옆에서 자기를 챙겨주고 케어해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라는 걸 알려지면 얘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오히려 더 고귀한 혈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정 그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것도 되게 좋은 내용을 제가 적어왔는데 그 주인만인 미세스 윌슨에 대해서 폴롱이 그 소설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 그분에게서 배운 가르침과 격려, 말이나 행동으로 하거나 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한데 합해져 자신의 삶을 이루었다고.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어머니도 결국 수녀원에 가고 말았을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미세스 윌슨에 대해서 되게 애틋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고. 왜냐면 진짜 자기 하녀가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애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뭐 보아원에 보내도 잘 상관없는 애인데 네. 케어해서 계속 자기 집에 두고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공고나 이런 데까지 기술학교까지 졸업시키고 이제 졸업시켜서 자기가 취업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해준 거죠. 그 주인 마님에 대한 너무 고마움이 사실 있고 그 이 주인 마님이 항상 했던 그 조그마한 배려, 친절, 언행 이런 것 통해서 자기가 되게 많이 배웠다. 삶을 살아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소설을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뭘 안 한다면 이게 무슨 기독교인이냐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실 책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예. 이게 그러면은 이게 영화의 또 소설의 제목이 이처럼 사소한 것들인데 그럼 그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게 저는 처음에 뭔가 이게 가족들의 모습이 자꾸 그려져서 뭔가 이게 어떤 가족의 일상 뭐 이런 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가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 윌슨 부인이 보여줬던 그 하나하나의 작은 맞아요. 그런 모습들 그런 어떤 따스한 뭐 미소가 될 수도 있고 친절이 될 수도 있고 그런 하나하나가 어떤 한 사람 그거를 받은 사람에게 되게 녹아져서 그게 결국 삶으로 어떻게 보면 그 용기로 나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최후에는. 맞습니다. 한 그거를 그러면 표현하려고 한 건가 싶기도 하네요. 제가 생각해 네. 봤던 그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그건 어떤 거였냐? 네. 그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부인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일이다.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그냥 슬쩍 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그냥 인생이 그냥 이렇게 싹 하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그거를 이렇게 사소한 거 그냥 넘어가라. 그런 약간, 식으로 표현하는 약간 그런 믿고 거.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되게 공감했냐면은 저는 제가 옛날에 그 마음의 청결 스터디에서 네. 그 살짝 간증 비슷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제가 일하는 데서 이제 임금에 대해서 네네네. 이제 차등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급여를 모르고 그 아주머니가 나 이 정도 받는다. 여기 너무 짠 거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는데 거기서 제 안에서 그 소리가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게 사소한 거잖아. 그냥 넘어가자. 제발. 잠깐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른 채 넘어가면. 네, 그쵸. 눈 한번 감고 딱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냥 아무 일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얘기해서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손에만 입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는 좀 그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해석이 됐던 것 같아요. 사소한. 맞아. 많은 의미를 가지고. 그냥 레미제라블 그런 플롯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그렇죠. 그 선행이 또 그런 계속 행동을 영향을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치는 음. 그런 것처럼. 이거를 논문도 아까 있다고 그때 이영경 선생님께서 아, 말씀해 그래요? 주셨는데 네. 키르케고르를 요 소설 클레어 키건의 이 이토록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기독교적 아. 그 해석해내는 그런 논문들도 몇 개 있다 하더라고. 아. 그래서 되게 기독교적인 것 같아요. 내용 네. 자체는 되게 네. 아. 사실은 기독교의 안 좋은 모습이 배경 깔려서 좀 그렇긴 네. 하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가 훨씬 기독교죠. 음. 그 사람 자체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훨씬 더 기독교적이지 않나. 저는 조금 이제 진짜 이런 류의 음. 영화나 소설들 있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어떤 역사 가운데서 네. 이루어졌던 어떤 만행을 다루고 이렇게 저는 사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류. 그러니까 대표적인 한국 작가가 이제 한강소설가 그런 작가고 영화 감독을 치면 봉준호 감독 같은 그 예. 메시지를 담는 거죠. 정확히 네. 그래서 이거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해서 딱 그 프레임을 이렇게 나눠서 선과 악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띄우는 듯한. 근데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런 내용이야? 그러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류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좋은 영화는 어떤 신에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다리 역할을 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좋은 영화는. 근데 이제 마치 그런 류의 영화들은 그 어떤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울렛을 뚫어버리는 거야 이쪽으로 해서 얘네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신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다시 바보가 돼.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은 제외되는 거예요.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쓰레기라는 걸 영화 내에서도 그러니까 키건을 중심으로 해서 와 저런 선택을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전 제대로 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소년들이 진짜 나쁘다 이렇게 가면은 완전 다시 바보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영화랑 소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이렇게 다뤘는데도 그 얘기했던 그런 내면성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 이쪽에만 딱 초점을 맞춰놓고 진짜 그냥 담백하게 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르케고르 저기 이거를 작품이 왜 어려운가를 제가 챗GPT에다 넣어봤어요. 왜 키르케고르 작품이 어려워? 떠봤어요. 했더니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챗GPT 설명해요. 키르케고르는 대중적 글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글 쓰는 건 글 읽는 사람의 내면성의 변화를 위해서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 자기 어웨이크닝, 자기 내면성에서 자기가 일깨우도록만 자극을 한대요. 그러니까 영화나 이런 것도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영화처럼 이게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로 하지 않고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우리나라 뭐 있었죠? 그 전두환 영화 서울의 부 서령 같은 경우 그럼 젊은 사람들이나 막 다 막 와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막 열받는다 막 하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대표적이니까 그쪽에서도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 그 장군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그거를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초점 맞추면 좋은데 얘네 나쁜 놈들 이렇게 하면 또 마트에 가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또 여기 어떤 게 들어가느냐 보는 사람에겐 내가 저 불의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다. 자기 예외자적 존재로 서게 만드는. 맞아. 예외자 속에 가는. 맞아요. 여기 위험성이 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저는 그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독교 훈련. 그 기독교 훈련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저는 동시됐어.
네, 그래서 저는 동시대성이 엄청 중요한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역사- 중요합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네. 그래서 역사를 볼 때도 사실은 좀 동시대적인 감각으로 좀 볼 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동시대적으로 봐야 그게 사실 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역사 사건을 봤을 때 뒤에 가서 보면 보이는데 뭐가 맞는지 아닌지가. 근데 그 느낌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대에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라는 동시대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었을까라는 관점을 바라보면 아까 말씀하신 네. 그런 문제가 없는데 쉽게 보면 지금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 판단하는 시각으로 봐버리면 그쵸. 하나도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얘기지만 네. 그 키오킹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만화 영화. 우리 애들이랑 보러 갔거든요. 이 영화가 왜 떴을까? 스토리는 별게 없거든요. 이 스토리도 별거 없는 게 왜 떴을까? 그래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어떤 평가냐면, 그 영화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꼬마애가 예수님 거리에 당시에 동시대성으로 들어가요. 꼬마 아버지가 옆에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걔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들어가서 영화가 그려져요. 그려진데 아마 그게 성인이 보는 걸 그렸으면 영화가 재미없었을 거예요. 정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이 애가 예수님을 구해주고 싶어. 왜 저긴데 사람들이 왜 안 가고 저러고 있는 거야. 그 꼬마의 눈높이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 영화가 그려져. 그게 일종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 꼬마의 눈높이에서 그걸 관찰하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 그래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 가지 더 조금 논의를 조금 더 부풀려서 좀 더 해보려고 그냥 제가 떠오른 거예요 갑자기. 네. 그 영화를 보다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봤던 영화가 사일러스였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선교사들이 이제 순교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네. 담보로 하는 결정들이랑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나는 물론 이제 네. 진짜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진짜 올바른 길이죠. 내 목숨 하나를 거는 그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근데 네. 이제 사실 타인의 목숨을 내가 걸 수는 없잖아요. 내 신앙이 이런 도구로서, 나의 결백에 대한 도구로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런 문제가 저는 또 살짝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미묘하고 되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내가 초반에부터 막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부터 왜 돈을 줬냐 그 사람한테. 네. 그 사람 아빠 어차피 술주정뱅이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되게 네. 말하자면 그 어떤 결과를 예측하고 그걸로 인해서 땡겨가지고 이제 네. 행동하는 그런 그리고 좀 대부분의 좀 여자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그런 성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자들. 근데 이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네. 내 자식들, 아내도 사랑하겠죠, 당연히 내 자식들. 물론 이제 그게 가짜 그리스도교적인. 나중에 네? 교적으로 그냥 그게 진짜 가짜 평화인 거죠. 따지고 보면. 그쵸. 근데 이제 그리스도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어떤 가족 중심,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게 물론 선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희건이 그런 선택을 했어. 해서 말 그대로 집이 그냥 땅바닥에
내한테 사업이 된 거야. 어려워지고. 사업이 어려워진 정도가 아니라 비극이 되는 거죠. 아이들 완전히 이제 그냥- 가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그렇죠. 수 완전히 그냥 네. 길바닥에 내앉아서 다 잘리고 네. 애들도 음. 학교도 못 가고 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제대로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불행한 삶을 많이 그러네. 살았다고 하면은 네. 그러네. 상상이 그러면은- 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오로지 키건 하나만의 네. 담보로 걸린 문제였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저는 당연히라고 생각하는데 그 그러네. 가족들까지 이제 네. 딸린 문제에 있어서 네. 그 선이 좀 되게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인 거죠. 뭐냐면 그 서래범을 얘기하면 그 쿠데타를 일으킴을 막았던 사람들은 비극적으로 다 죽거든요. 그 선을 실행한 대가가 너무 비극적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비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에 사람들은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선을 실행했는데 이 한 명이 그 선을 실행해서 거대 악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했을 때 뭐 그 가족들이 뭐 진짜 뭐 다 폐가망신하고 아오지탕하고 끌려가고 이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근데 그게 인류 역사에서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렵기 때문에 선을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그 결과가 보인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순교거든요. 따지면. 다른 게 순교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올바르다 그래야 돼요. 아니면 뭐,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포와 전율,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정말 이렇게 그게 아니면 사실 되게 쉽게 지킬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포와 전율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사실 도약하느냐 실족하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도 그랬고 뭐 키르케로 계속 다루고 있는 것도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실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키르케로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그래서 이제 훈련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키르케로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당장 선을 못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열려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러니까 내 모습, 내 수준과 그걸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선하다는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작은 선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일종의 자기 기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사실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저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 상황을 정말 솔직히 하나님한테 열어놓는 거죠. 나는 그게 하나님 말씀 다 맞는데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자기 스스로 솔직하게 일단은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치열하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키르케고르가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사실 그게 되게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이번에 그 그리스도의 훈련 같은 경우에 하나님한테 정말 정직하게 오픈되어 있느냐 당신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살고 있느냐 당신이. 근데 그 치열한 마음으로 산다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내가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니면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구분할 수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사실은. 왜냐하면 성령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 너무 신비한 거고 사실. 근데 그걸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괜찮다 성령님께서 해주실 거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 속에 숨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도 좀 있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성령께 다 해준다고 믿으면서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도 있을 건데 이게 이제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것이고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이 양반의 말씀을 드리면요. 네. 키르케고르는 성령론이 거의 뭐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럼 성령이 언제 도와주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령께서 도우실 거야. 절대 안 돕죠. 거기까지 안 하죠. 성령이. 키르케고는 언제 오느냐? 네가 죽을 때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영적으로 죽을 때만 너를 도우러 성령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범죄에서 성령님은 널 돕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영화로 얘기하자면 언제 성령님이 도우시냐? 네 인간적인 모든 그런 지금 갈등적인 요소 다 제거하고 선을 해야 도약하는 그 순간 있잖아요. 대고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와서 도우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기존에 여기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성령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그런 성령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심지어는 밥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옆에서 탁 의사결정 해줄 것 같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완전 내면성의 교제이기 때문에 모든 시시콜콜한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안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만약에 맞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죠.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도 이제 거기 네. 좀 공부하면서도 항상 의문이고 사실은 네.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되게 재밌고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그때 저희 우리 로베르 브레송의 로베르 브레송의 이제 삶수 타로카다 저희 영화 보고 했을 네. 때 로베르 브레송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하늘한테 요구하고 하나님한테 요구하고 해한테도 빌고 달한테도 빌고 그러니까 다 기적을 요구해라 할 수 있는 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베르 브레송이 한 이제 이양수 중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삶수 타로 카드에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인간의 노력인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는 것일 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노력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도우심인지 사실 구분하기 되게 어렵지만 네.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또 성령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형태가 정말 신비한 방식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정말 열심히 막 노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두고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막 치열하게 자기의 노력을 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체념하고 포기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죠, 사실. 그거는 둘 다 근데 저는 맞는 형태이지 않느냐. 그게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 너는 왜 네 노력만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냐,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 못한다 생각해요.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아는 일이기도 하고. 뭐 약간 뭐 그런 생각이 조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수용되기 어려운 게 키르케고 이런 얘기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양반의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마디 그렇게 정리할 것 같아요. 키르케고의 성령론은 네가 고난당하고 결심할 때만 성령님께서 너에게 역사할 거예요. 고난당하기로 모든 고난당을 딱 결단할 때만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죠. 그 전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야기 중에 아내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냐.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안에도 보면은 이제 동정이라고 해야 되나?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그 동정.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보면은 걔도 불쌍한데 이제 동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비교해서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엄청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사랑 속에 되게 많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때 이거 하나 유일하게 적었는데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신이 약하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아내가 봤을 때 남편이 약해요. 유약해. 그래서 애가 하는데 땀은 떼까운데 너 동전 주고 막 그랬잖아. 왜 안 변해? 사람이 그렇다 변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선의 어떤 결단의
문제에서 씨름하고 있는 게 세속적인 시야에서 봤을 때는 되게 타락한 거예요. 그런 어떤 네. 양심? 음. 그런 그게 이제 양심이 결국엔 신의 목소리다. 네. 그런 포인트들도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문자가 글자가 신의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게 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음. 뭐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일 날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하면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지 안식일 위해서 사람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런 것도 막 깨부셨잖아요. 음. 그런 부분도 많이 네. 보였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제가 아까 전에 그 포인트로 짚었던 얘기를 좀만 더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뭐 서울의 봄에서의 그런 저항하고 진짜 올바른 걸 위해서 싸운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적 차원과 저는 좀 공동체적 차원과의 저는 이제 꾸준히 제가 하는 주장이긴 한데 어떤 개인 윤리와 네. 공동체 윤리에 있어서는 조금은 다르게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 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용기는 그 비겁함과 만용 사이에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공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근데 빌이 했던 행동이 저는 100% 용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 신의 목소리를 듣고 그 내면의 양심을 따라서 간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뭔가 이렇게 변혁을 하자고 그런 시위를 그 가정을 담보로 걸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시위하시는 분들과 빌이 동일시되지 않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 되게 비슷해요. 이게 근데 혼자 움직인다는 게 차이점이죠. 네? 네? 혼자 움직인다는 게 차이점이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은 빌은 네. 정말로 네. 자기의 삶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네. 그러니까 그 확실한 접점이 있죠. 네. 네. 예를 들면은 뭐 난민 수용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자기는 이제 어떤 청담동 아파트에 살면서 그걸로 반대하기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그래서 네. 그래서 kirke가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뭐냐면 여러 사람이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주장을 하기가 쉬워. 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나밖에 없어. 이 경우에 그 의사결정하기가 쉽냐는 거예요. 비슷한 색깔. 그러니까 이게 선전선동. 그래서 kirke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게 있는데 대의를 부정합니다. 네, 뭐라고? 대의. 그 다수의 명분. 그 도스텝스키랑 명분도 부정. 똑같은- 명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기독교적이지 않대요. 그 인류애적인 네, 네. 그쵸. 그런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명분이나 대의는 비슷한 색깔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사결정이 너무 쉬워. 그쪽 끌려갈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생각을, 나 같은 생각 가진 사람이 전 세계에 없어. 나밖에 없어. 근데 너는 그 길을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도스토옙스키 방금 말씀하신 게 네. 도스토옙스키가 뭐 인류를 사랑하기는 쉬운데 그거 내 다 앞에 가짜라고 하죠. 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 뭐 그치. 그게 그 같은 얘기- 맥락.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러브. 인류를 사랑한다는 건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왜? 명분이 너무 좋아. 대의가 너무 좋아. 박수갈채를 받아요. 와, 대단하다. 빌의 경우에서 네.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지도 않으면서 데리고 온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시위에 나가면 그런데 그 개별자의 그 한 사람만 하는 건 너무 어려워. 그렇죠. 근데 그게 거기서 오는 어떤 착각과 기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맞아요. 그것도 저는 이제 진짜 원래 맞다고 보거든요. 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이제 중요한 건 그 내면성 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자카엘릴 같은 경우도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사회주의자이면서 사실은 기독교인이잖아. 기독교인, 사회주의자면서 기독교. 근데 그 사람도 키르케고르 되게 특이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시위에 나가거나 큰 공적인 일들 그것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네 개인적으로 네 뭘 하고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내면성인 것 같아요. 그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저는 그런 뭐 이건 자케를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게 전체 사회를 보면서 약간 비판적 시각으로 사실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들면 이 시위가 분명히 완벽하지 않는 걸 알고 있고 한계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내면성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 사람들만의 자기의 일종의 하나의 도피일 수도 있고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그래도 악한 세력한테 넘겨줄 수는 없죠. 좀 더 선한 세력이 잡아야 되고 좀 더 세상이 좋은 사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을 알면서도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자기는 빠져나온다든지 아니면 이게 뭐 길 가다가 주저앉는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가다가 주저앉는다. 가다가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다. 근데 저는 되게 그 부분 되게 동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고 시위가 다 안 좋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그런 흑인 해방운동 그 퀘이커들이 시위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얻어내고 한 부분도 정말 기독교의 엄청난 역할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공적인 메시지를 해서 근데 조금 이제 현대에 와서 여러 좀 변질된 부분들도 많이 근데 그 제가 교회론을 공부하는 전 입장에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현대 교회론의 가장 큰 핵심이 공동체와 교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회적 실천은 뭘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항상 공동체로만 나타나요. 교회가 시위에 참여하는 건 교회의 사회 참여가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기 무슨 뭐 서해안에 옛날에 막 기름 유출 사건 때 막 대규모로 떼거지고 가가지고 막 그거 뭐 쓰레기 줍고 막 그 오염된 거 그 교회 사회적 실천 맞아요. 그건 다 사회적 실천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냐면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을 해서 진짜 오늘 영화처럼 한 개인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두렵고 떠는 것 그건 교회의 실천이 아니야. 왜? 그건 개인이잖아. 그건 공동체 아니잖아. 교회의 사회적 실천에서 예외자적 존재를 쓴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강조하게 돼요. 집단을 강조하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게 교회의 사회적 실천으로 완전히 축소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역사 전체에서 우리한테 너무 많이 드러난다. 그 요소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정말 문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과거의 연결성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해봐야지라고 한다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태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은 이제 이건 과거지향적이라고 보긴 그러는데 과거와의 연결성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두 가지 태도 중에서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 근데 키르케고르는 저는 후회 반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한 걸 보고 이거 진취적인 태도가 어떤 그런 성취지향적인 그런 자기개발적인 그런 태도예요. 미래를 향해서. 그게요. 이 주제가 그렇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요. 필연성은 가능성과 현실성의 통일이다라고 하는 게 헤겔 철학에서 말하는 거예요. 필연성은 가능성과 현실성의 통일이에요.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통일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의 통일이에요. 왜냐면 과거는 필연이라는 거죠. 왜?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과거는 필연이죠. 그런데 그 과거는 미래와 현실이 통일돼서 나타나면 필연이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반대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이게 문제냐? 필연은 본질의 범주래요. 그런데 여기서 가능성은 본질 범주가 아니고 이거는 실존의 범주, 존재의 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엮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말씀을 드리면 키르케고르가 이걸 반대하고 뭐라고 하냐 현실성은 필연성과 가능성의 통일이래요. 현실성이 필연성과 가능성의 통일이거든요. 그걸 조금 이야기,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실성은 지금 현재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필연성은 과거잖아요. 과거, 정확하게 과거는 아닙니다. 본질이에요, 본질. 본질인데 좀 이야기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와 미래의 통일이에요. 키르케고르에서의 현재는 과거와 미래의 통일이에요. 과거가 필연의 범주이기 때문에 이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그 과거 자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반성을 통해서. 이 반성을 통해서 나의 존재에 끊임없는 어떠한 그 끼어듦의 역사로 나타나요. 이게 제가 볼 때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동시성입니다.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어떤 게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가능한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통일시키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의 과제야. 그게 현실로 나타나. 이게 좀 설득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키르케고르 이게 빠질 수 없는 이 과거적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잊혀질 수 없는 망각.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걸 얘기하자면 윤동주의 시입니다. 시. 거울을 닦는 이 자기 반성의 시라든지 이 윤동주의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가 그런 어떤 그 독립운동으로서의 그래서 윤동주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뭐라고 하죠? 그 시인 중에 저항시인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키르케고르 많이 읽었다라고. 네, 저항시인을 읽어야 된다고 거죠. 이육사가 보통 저항시인으로 얘기하잖아요. 윤동주야말로 저항시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에서는 저항이 안 보이거든요. 전혀 안 보이는데 그게 저항시인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는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톡돼서 죽은 거거든요. 저는 이 영화의 그 아까 킬리언 머피의 그 태도 있잖아요. 약간 그 좀 침울해 보이기도 하고 좀 약간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표현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의 연결성 속에서 뭔가 좀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들을 되게 많이 잘 표현해 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이 킬리언 머피가 실제 보면 영화 속에서 계속 따로 놀거든요. 현실하고 따로 노는 듯이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느끼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지 않죠.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데 훨씬 더 크레딧을 많이 주는 사실 사회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그래야 바뀌니까.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야 나같이 바보처럼 살지 마. 니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 네가 갈 길 가라고. 그래서 사실 부모 입장에서 너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 전쟁을 겪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렇게 구주구주 살지 말고 니는 가라고 내가 교육시켜서 막 오골탑도 쌓고 하지 않습니까? 소 팔아서 애들 대학 보내고 우리처럼 살지 말고 니는 다른 인생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이해는 되지만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사실 과거의 연결 속에 있고 이제 아까 킬리언 머피처럼 계속 그걸 해석해내면서 그 안에서 후회할 거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현재를 살면서 뭔가 하나 더 얹히든지 안 그러면 아예 완전히 다르게 가든지 그거는 내 선택이지만 마치 과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과거는 과거고 내가 해야 될 거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거 청산 무너뜨리고 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과연 우리한테 그게 과연 진짜 맞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약간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영화가. 그 다음에 이제, 키르케고르도 사실은 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약간 좀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되게 해보고 싶더라고요. 미래지향적과 과거지향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앞에서 부른다, 뒤에서 부른다. 성령님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의 내면에서 괴롭히시는 듯이 대화의 잘못들을 전부 떠오르게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쇠팔 있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쇠팔이. 키르케고르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렇죠. 계속 나를 괴롭혀, 속에서. 계속 안 떠나. 나를 괴롭히는 존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고난이죠, 우리 네, 네. 기독교에서. 이게 동양적으로는 약간 온고지신의 온고지신. 자세 같아요. 벚꽃창시 뭐 이런 것. 저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어떤 진취적인 태도랑 반성적인 태도의 어떤 말하자면 종합 그런 의미로서 키르케고르가 표현한 것 중에 이방인의 염려에서 되게 그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간 조정 경기하는 사람으로 묘사하잖아요. 기독교인을. 그러니까
앞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목적지를 뒤로 돌아서 근데 계속 나아가는. 근데 그 모습이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한테 되게 중요한 게 죄책감이잖아요. 반성하는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사실 오늘 이제 본 그 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선을 안 하면 내가 후회할 것 같으니까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안 하면 계속 또 되뇌이겠지. 내 과거가 그렇게 있는데 이게 또 나의 과거가 되겠지. 약간 이런 또 깊은 어떤 숙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게 또 되게 맞아. 암시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이번에 결단 못하면 나 이대로 죽는다.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 그게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인 이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요. 아까 요양제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소한 그 하나 행위의 실천일 수도 있는 그래서 그쵸. 지금 맞네. 지금은 너무 사소해 그런 보이는데 의미였어요. 맞네요, 진짜. 지금은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그게 나한테 내가 최악이 두려워서 그걸 안 하면, 그거야말로 진짜 최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건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사소하니까 넘어가지 뭐 할 건지 사소하지만 그런데 이게 안 하면 안 넘어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인데 네. 이렇게 보면은 사소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데리고 올라고 하죠. 엄청 그니까.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네. 엄청 닥친 사람에게는 무거운 거죠. 엄청 아무것도 무거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실눈을 뜨고 보면은 사소한 거죠. 네. 그 뭐죠? 그 소설에서는 네. 그 저는 오디오북으로 들었는데 되게 짧아요. 한 네. 1시간 남짓이었는데 소설에서는 그 소녀를 데리고 오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고 자기가 그 딸이 생겼을 때보다도 더 행복한 아, 진짜요? 그런 아. 엄청난 그런 너무 좋다. 그게 이제 그냥 미소로 이렇게 네. 담긴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저는 공감을 좀 합니다. 저도 제가 이제 비슷한 경험에서 딱 선택했을 때 엄청난 외부에서는 엄청난 고난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호르몬은 엄청난 도파민과 세로토닌 거의 파티였거든요. 예. 그 성령이 주시는 그게 더 느껴지죠. 저희 어머님도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막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하고 나면요. 저 사람한테 가서 꼭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 어떤 막 그런 내면에서 음성이 온대요.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저 얘기해. 불편한 얘기죠. 뭐 하라고 한대요. 근데 굳이 뭐 이런 얘기 해 하고서 그거를 외면할 때가 있대요. 그래 딱 그 시간이 지나가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볼 때 사소한 거 같아요. 지나가면 소용이 없 진짜 인간이 너무 나약한 게 딱 얘기해야 될 때는 뭘 해. 네. 불편해지는데 네. 이렇게 되고 네. 이제 얘기 안 해야 될 때는 네. 막 화내게 되고 네. 진짜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블렌차다 쓴 책이 하나 있었어요. 경약 서적이지만 1분 칭찬, 1분 질책. 그 책 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칭찬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순간에 일을 차서 그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서 야 있잖아 한 달 전에 그 잘한 거야 그러면 완전 반감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소리를 해? 한다는 거예요. 질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순간에 할 얘기 있으면 하라. 효과 없다는 거죠. 어려운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된 것 네. 같은데 보니까 또 마이크가 꺼졌어요. 언제쯤 나가니 뭐 아까 제가 화가리나 다닐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많이 나갔을 것 같지는 않고 잠깐 그 사이 갈 때까지는 이제 괜찮아요. 유지가 돼 있었으니까 아마 많이 나왔으면 한 15분, 20분 정도는 좀 끊겼을 것 같고. 적절하게 딱 끊어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저 편집할 때 잘해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좀 땡겨가지고 저 또 파이널 컷에서 쭉 땡겨가지고 클로즈업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으면 좀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은 사실 별로 오래 안 걸려요. 가장 오래 걸리는 게 워드예요, 사실. 말 넣고 자막이 제일 자막. 많이. 자막이 그럼 진짜 그냥 어려운데, 자막만 안 달면 돼요. 자막 뭐 인공지능이 요즘 필요 잘 못해주나요? 한국말로 하는 거. 아, 제가, 끊어 얘기를 해야 아, 되는데. 네네네. 그러면 뭐 마무리를 그냥 그냥 끝났어요. 이렇게 좀 잘못 생각할 것 같아요. 자. 네. 참, 저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처음 참여해주셨는데, 아유, 한 말씀. 네. 아유, 아니. 저희는 원래 뭐 스타디 때 워낙 많이 잘 보고 있어가지고. 네. 네. 하여튼, 네. 칼스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구르 공부회를 아주 편하게 저희도 한 장씩, 두 장씩 읽어가면서 하고 있는데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로서는 여기 장종수 대표님하고 요한 형제는 저로서는 은인입니다. 영화 거의 안 보다가 최근에 급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하면서 영화 같이 토론하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후에 뭐 이런 게 좋은 또 인문학적인 또 소양을 기르는 것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까요? 네. 네, 봐주셔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